오케이, 보자. 그 4단원에 자, 첫 번째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야. 자, 여기 좀 보시게 되면은 생태계 해가지고 생물이 다른 생물 또는 환경하고의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생물 하나 한 마리를 가지고 우리는 개체라고 얘기를 해요. 개체. 그 다음에 같은 종의 무리를 가지고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개체군의 무리를 가지고서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이런 군집과 그 다음 환경과 다른 생물들과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생태계 자체는요, 생물과 비생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열대우림이나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어항. 집에 있는 어항까지도 하나의 조그만 생태계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바다와 같은 큰 생태계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별표는 이놈입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 자, 이 생태계 구성 요소로서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자,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에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자, 이 생물적 요인에는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있죠. 자, 이 생산자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식물이나 식물 플랑크톤과 같이 뭘 하는 애들이냐면 광합성을 하는 애들. 왜요? 이게 뭐야?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비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물 같은 무기물로부터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애들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소비자는 뭐겠어?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 그러니까 다른 생물을 섭취해서 양분을 얻는 애들. 동물이나 동물 플랑크톤 같은 이런 애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분해자는요. 자, 동물 사체나 배설물,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켜요. 자,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얻는 애들인데 세균, 곰팡이, 버섯이 바로 요 분해자에 속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음. 자, 비생물적 요인은 뭐니? 비생물적 요인.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 이런 것들. 자, 모든 환경 요인들을 전부 다 우린 비생물적 요인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 사이에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겠죠. 어? 자, 요것도 한번 별표. 여기 표를 알고 계셔야 돼.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번 보이니? 3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생물적 요인끼리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영향을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예시를 좀 잘 봐줘. 예시들을 좀 잘 봐주셔야 돼.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자란다. 토양, 비생물적 요인이죠. 식물, 생물적 요인이죠. 자, 그 다음에 기온, 비생물적이죠. 은행나무잎 생물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광합성 결과 공기의 기체 성분이 바뀌는 거 이런 건 반작용이 되는 거죠. 생물이 비생물에, 생물이 비생물에,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물들 간에서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름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1번 볼까요? 자, 1번 생물과 이건 생태계죠. 생태계. 자, 생물과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 이걸 우린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물적 요인의 광합성으로 스스로 양분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생산자. 그 양분을 먹어치우는 애를 소비자. 죽은 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걸 분해자. 자, 비돈도물 공기와 같은 이런 환경 요인을 뭐라 그래요? 비생물적 요인. 어려운 건 없죠? 오케이. 1번부터 3번까지 세 문제만 어여 좀 해볼까요? 자, 채점해볼까? 1번에 군집이죠. 2번에 생산자 누구 있냐? 벼와 수국이 있겠죠. 그 다음 소비자는요. 뱀, 니은, 비읍, 시옷, 호랭이, 치읓. 그죠? 분해자는 누구예요? 미음, 이응, 티귿. 나머지는 뭐예요? 비생물적 요인이 되는 거죠. 자, 3번의 1은요. 니은이죠. 오케이? 그 다음 2는요. 기역이 될 거고요. 3은 기역, 4는 니은, 5는 디귿. 됐죠? 오케이, 넘어가자. 앞엔 솔직히 어려운 게 없고, 자, 지금부터 여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물과 환경이야. 생물과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생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그 첫 번째가 빛과 생물이에요. 빛. 자, 빛과 생물인데 여기 보시면 빛의 세기가 있고 빛의 파장이 있고 일조 시간이 있어요.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해놨어. 자, 빛의 세기,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일조 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해놔요. 빛에 대한 얘기로. 자, 먼저 빛의 세기인데 강한 빛에 잘 자라는 식물과 약한 빛에 잘 자라는 식물 등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의 세기에 어느 정도 잘 자라는 애들 나뉘어져 있어. 자, 그리고 위쪽에,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숲이 있으면은 숲 위쪽은 빛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밑에 있는 애들은 숲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그만큼 위에서 빛이 가려지니까 빛이 약하게 온단 말이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두껍고 여기 강한 쪽에서는 잎이 두껍고 약한 쪽은 잎이 얇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여기야. 울타리 조직이야. 강한 빛을 받는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을 해요. 하지만 약한 빛을 받는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해서 얇아요. 왠지 알겠죠? 약한 빛을 받는 애들이 굳이 울타리 조직이 두꺼울 필요가 없지. 왜냐면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얘네들은요.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 왜 그래? 빛이 오는 족족 다 광합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강한 빛 받는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두껍고 약한 빛 받는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빛의 파장이에요. 자, 우리 기억나나? 요거 프리즘에 빛이 짠하고 가면은요. 굴절이 일어나죠. 분산이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죠. 빨간색은 조금 꺾여요. 보라색은 많이 꺾여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니? 자,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에너지가 약하다는 뜻이야. 파장이 짧은 애들이 에너지가 강한 애들이야.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게 자외선이잖아. 그리고 뭐 X선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뭐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막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건 적외선이잖아.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뭐 리모컨에서도 뿅뿅 나오는 그런 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보시게 되면 파장이 긴 적색광이 있고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 있어요. 파장이 긴 애들은요, 얕은 곳까지만 투과가 돼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 얕은 곳까지만 투과되고요.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어. 에너지가 강하니까 안까지 파고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조류가 좀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 여기 보시면 녹조류는 얕은 쪽에 많이 있고요. 홍조류는 깊은 쪽에 많이 있어요. 자,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으로서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녹조류는 적색광을 주로 이용을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성이 크다라는 거.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성이 커서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청색광 쪽이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홍조류가 깊은 곳에까지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옆에 한번 볼게요. 회조류의 종류. 자, 녹조류, 파래, 햅캄 이런 것들 녹조류. 갈조류. 자, 갈조류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김,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이 바로 홍조류에 속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에 따라 가지고 그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서는 깊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조 시간인데요. 1조 시간. 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주기로 딱 봤을 때 봄은 1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시기죠. 가을은 1조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시기죠. 오케이? 그럼 1조 시간이 낮 동안의 길이가 요거죠. 1조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 즉 봄이나 초여름에 꽃을 피는 애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1조 시간이 짧아지는 시기에서 꽃을 피는 식물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북곡, 시금치 이런 것들은 장일식물에 속하고 그다음 코스모스, 국화, 나팔 이런 것들은 단일식물에 속해요. 그래서 주로 가을에 많이 피고 이런 애들은 가을, 이런 애들은 봄, 초여름에 핀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생식에 봄에 번식하는 애들이 있고 가을에 번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일조 시간에 의해서 성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꾀꼬리나 종달새 이런 것들은 봄에 주로 번식을 많이 하고요. 송어나 노루 같은 경우엔 가을에 주로 많이 번식을 한다라는 얘기. 됐니? 자, 여기까지는 그닥 어려운 게 없죠. 그죠? 자, 이번에는 온도와 생물이야. 온도. 자, 온도와 생물. 자,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 물질 대사를 하고 있죠.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온도 자체가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변온동물, 정온동물. 변온동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해. 주변이 추워지면 내 체온도 같이 추워지는 거죠. 자, 이런 걸 변온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자, 추운 겨울 오잖아요. 겨울잠 자잖아요. 왜 그래? 물질 대사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어? 자, 그 다음에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으면 색이 밝아져요. 자, 색이 밝아지면 빛을 그만큼 어떻게 해줘? 반사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색을 어둡게 만들어서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원동물. 일정한 체온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자, 고온박쥐, 다람쥐 얘네들 겨울 되면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소모를 줄이려고 겨울잠을 자. 그러니까 개구리의 겨울잠과 고온박쥐, 다람쥐의 겨울잠 서로 변온이냐 정온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자, 변온동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서 원활하지 않으므로 온도가 적은 땅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는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잠을 자고 반면 정온동물인 곰은 먹이 부족으로 활동을 줄이려고 겨울잠을 자는 거야. 알겠죠? 그 차이. 자, 다음. 요거는 별표야. 북극여우에 대한 얘기. 기러기와 같은 철새 같은 경우는 온도와
적합한 온도를 찾아서 열심히 장소를 옮겨 다니게 되는 거고요. 북극여우 별표. 북극여우 있고 사막여우 있죠. 자, 온대지방여우 중심에 있는 애고 사막 여기는 북극. 자, 보면 확연히 모양이 다르죠. 사막여우 같은 경우엔 작고 귀가 커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 덩치가 크고 귀가 작아요. 이거는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는 몸집이 크고 말단부가 작습니다 라고 했는데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요 몸집이 크고 표면이 작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이 표면적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말단부를 작게 해가지고 열이 방출되는 걸 최대한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따뜻한 쪽에 있는 애들이 더 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추운 쪽에 있는 애들이 더 덩치를 크게 만들어 버려. 표면적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돼? 요거 무슨 말인지? 자, 식물의 온도 적은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온이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이런 털이 나 있어요. 그래서 털이 나 있어서 마치 뭐 동물처럼 그쵸? 자, 털이 나 있어 가지고서는요 체온이 낮아지는 걸 막아주게 되고요. 낙엽수는 단풍이 들어서 잎을 떨어뜨리지만 상록수는 잎을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놔버려요. 차이점. 낙엽수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리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양분을 차단해 버려 가지고선 잎을 떨어뜨려 버려. 반면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큐티클층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표면에 겉에 있는 이 큐티클층. 자, 줄기나 잎에 특히 잎에 표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에요. 자, 이게 두껍게 나와 있으면은요 수분이나 이런 거 빠져나가는 거 막아주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문을 보호해줘요. 자, 이런 사철이나 고무처럼 큐티클층이 두껍게 발달하면 표면이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애들 잎 따가지고 똑 해보면은 단단한 걸 느낄 수가 있어. 잎이 큐티클층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동백나무나 이런 것들은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갖고 있어요. 됐나 여기까지? 자, 이제 온도였고 이번엔 물과 생물인데요. 자, 물.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이잖아. 생물들도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육상 동물은 몸속의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적응이라고 돼 있는데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요. 곤충 같은 경우에 키틴질로 되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키틴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옆에 나와 있죠. 곤충이나 각각력의 외골격을 이루는 물질. 그러니까 개껍데기 상상하시면 돼. 그 딱딱한 개껍데기. 곤충들 같은 경우에도 빠직거리면서 이렇게 터지잖아. 그죠? 그게 이제 딱딱한 이런 키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충류는 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비늘로 덮여 있어서 최대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알 같은 경우, 조류나 파충류 알은 단단하죠, 껍데기가. 자, 이것도 역시 수분 증발 방지하는 역할이에요. 자, 사막에 사는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아. 땀을 안 흘려. 그러면서 몸에 있는 수분량을 최대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자, 사막 사는 포유류들은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줌의 농도가. 자, 그것도 수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육상이냐 물이냐 건조한 지역이냐. 자, 그러니까 육상 쪽에 사는 애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 같은 거, 뿌리, 줄기, 잎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딱딱 되어 있어. 근데 물 속에 사는 애들 있잖아요. 자, 얘네들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해 있지 않으며 이게 굳이 발달할 필요가 없지. 사방천지가 그냥 물이니까. 그죠? 자, 통기조직이 발달하여 통기조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을 거야. 어딨니? 밑에. 자,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세포 사이에 틈이 많은 조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이동하는 그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기 조직은. 이게 많아야지 이게 동동 떠 있을 수 있는 것이. 자,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저장하는 그 시설이 발달돼 있어.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잎이 가시로 변해서, 그러니까 넓적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가시 형태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증발을 최대한 억제시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물. 자, 다음. 토양과 생물인데 이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지렁이나 두더지가 땅속을 막 헤집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높아지냐면 통기성이 높이는 거야. 그래서 땅속에 있는 생물들한테 뭘요? 미생물들이나 식물들한테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미생물들은 이제 땅속에 있으면서 이런 걸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요거 공기가 많은 토양 있죠. 그러면 호기성 세균. 공기가 적게 돼 있는 곳은 혐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하다. 체크해줘. 자, 옆에 나와 있어. 호기성이라고 하는 건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시키는 세균이야. 그 다음 혐기성이라고 하는 건 산소 없이 분해시킬 수 있는 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효율성은 당연히 호기성 세균이 더 높겠죠. 그죠? 산소를 이용하는 애들이 에너지를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땅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산소가 거기까지 들어오기 힘들어져. 그럼 거기 있는 애들은 주로 이제 산소 없이 분해시킬 수 있는 혐기성 세균들이 살기 적합하다. 자, 공기와 생물. 자, 역시 우리 숨 쉬고 그러는 것들 다 공기 안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광합성, 이산화탄소 하는 것, 광합성 하는 것도 역시 공기고요. 자, 그래서 호흡과 광합성으로 인해서 이제 공기 성분이 여러 가지 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적혈구 수치가 더 높아요. 더 숫자가 많아.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한 데잖아. 조금만 들어와도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만큼 적혈구수가 많고요. 자, 그 다음 피톤치드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살균물질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공기 성분을 변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자, 지금 여기 얘기한 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느냐. 빛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식물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토양에 의해서, 그 다음 공기에 의해서를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자, 1번 보자. 빛과 생활에서 빛의 세기와 빛의 세기, 파장, 파장, 파장 1조시간. 자, 그것도 이제 생물의 형태라든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강한 빛을 받은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뭐가 발달한다 그래서 아까? 그렇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잎이 두껍다. 강한 빛을 받는 쪽이 잎이 두꺼워요. 자, 온도와 생물 같은 경우엔 수원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크고 말단부 크기는 작다라는 거죠. 자, 물과 생물에선 생물은 체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체내 수분 보존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했고요. 토양과 생물에서는 7번은 토양이야, 토양. 자, 그 다음 8번은 공기겠죠? 그죠? 공기가 희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혈액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적혈구수가 많아요 라는 것까지. 오케이, 일단 5번까지 먼저 좀 해볼게요. 5번까지 먼저 좀 해볼게요. 자, 1번에는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죠. 2번에는 나죠. 3번에 온도, 4번에 가, 5번에 생태계, 인간. 어려운 건 없지, 그지? 뒤에 문제 좀 해보자. 297쪽까지 얼마 안 되니까 다 해보도록 합시다. 297쪽까지 문제 좀 해주세요. 내신 만점 문제 채점하자. 보자. 1번에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5번, 5번에 2번. 여기서 질문 먼저. 틀린 거 다 질문해. 없니? 6번에 5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5번. 여기서 질문 또 없어?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번에 4번. 자, 13번의 생산자는 가라죠. 생산자는 가라. 그 다음에 소비자는 다마바사아. 되니? 분해자는 나. 됐어요? 자, 생산자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이고, 자,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이고,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14번은요. 빛의 세기는 숲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고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랍니다. 라는 거. 또는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잎이 두껍고 약한 곳은 잎이 얇고 뭐 이런 거. 파장은요. 바다의 깊이에 따라 빛의 파장과 양이 달라서 해저 위의 분포가 달라진다라는 말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은요. 자, 추운 곳에 사는 북극여우는 귀의 크기가 작죠. 그래서 외부로 열이 방출되는 걸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고요. 더운 곳에 사는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귀 크기가 크죠. 그래서 외부로 열을 많이 방출시키는 거야. 그래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자,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에 3번. 여기서 질문. 그래요. 1번, 4번 보자. 자, 1번 볼게요.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개체군 A는 최소 2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답부터 얘기하자. 답 몇 번이라 했어? 또 A는 몇 종이니 그럼? 뭐? 한 종이야, 한 종. 네모인 아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키 큰 아이, 키 작은 아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식물 뿌리에 의해 바위의 토양화가 촉진되는 것. 뿌리에 의해서 바위의 토양화는요. 그렇죠. 니은에 해당하는 거죠. 붓꽃이 봄에 꽃을 피는 거는요. 그렇죠.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에 쏘가리가 버들지를 잡아먹는 건 뭐에 해당할까? 그렇지. 디귿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 다른 종끼리 해야죠. 됐니? 또요. 4번? 자, 보면은 위도에 따라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체중이 증가하는 거 보이니? 위도가 높아질수록 위도가 높은 데는 추운 데야, 더운 데야? 추운 데지.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잖아. 오케이? 자, 위도가 높을수록 추운 데야. 그러니까 위도가 높을수록 체중이 많이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야. 고위도에 서식할수록 몸집이 크다. 방금 얘기한 거야. 그 다음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단위 체중당 열 방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이와 동일한 환경 요인에 적응한 것이다. 뭐야? 온도에 적응하는 거죠. 그죠? 환경 요인 물어보잖아. 그죠? 그래서 온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있니? 오케이.